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while문과 같이 반복을 이제 하는 문장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반복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예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break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루프를 도중에 멈출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형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수치적인 계산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확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정확한 값을 우리가 이제 알기보다는 그 값과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근사값을 적절히 이제 추정을 한 후에 그 근사값으로부터 반복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런 근사값이 내가 원하는 값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점점 개선을 이제 하면서 반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뉴턴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뉴턴스 메소드는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자,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x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겠죠. fx가 0이 되는 그러한 것을. 자, 이런 뉴턴스 메소드를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이제 미분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요. 자, fx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할 때 이 알파를 이제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뉴턴스 메소드인데요. 자, 알파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알파와 뭐 비교적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되는 값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값을 x0 이니셜 게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x0보다는 조금 더 알파에 가까운 값을 이제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x0라는 이 값에서 주어진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있겠죠. 자, 그 그래프의 접선의 식을 생각을 합니다. 좀 색깔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자, 여기서는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접선과 이제 빨간색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x0가 알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곡선, 빨간색 곡선과 그 파란색 직선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 빨간색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알파와 파란색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가깝습니다. 비슷합니다. x0에 비하면. 자, 이 값을 x1이라고 이제 부른다면 x0로부터 x1을 이제 찾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0에서 접선의 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접선의 식은 y는 f 프라임 x0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x0 더하기 fx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 파란색 직선이 0이 되는 그 x축과 만나는 값이니까 y축의 y 값이 0이 되는 이제 x를 찾는 것이죠. 즉 x1은
f 프라임 x0에 x1 빼기 x0 더하기 fx0가 0이 되도록 x1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값을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으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x1 빼기 x0는 마이너스 fx0 f 프라임 x0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계수의 값이 0이 아닐 때 이제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계수가 0일 때는 지금 이러한 방법을 쓰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사용을 쓰도록 하고요. 따라서 x1은 x0 마이너스 fx0 f 프라임 x0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x0부터 x1을 찾으면 알파에 조금 더 가까운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x0보다는 조금 더 개선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x1으로부터 또 다시 지금 방금 했던 방법을 적용해 보면 즉 x1에서 주어진 곡선의 접선을 생각을 하고요. 네, 접선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접선이 다시 x축과 만나는 점 x2가 되겠죠? x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0, x1, x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관계식은 x0로부터 x1을 찾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n에서 xn 플러스 1을 찾는 방법은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에 의해서 즉 처음에 x0의 값은 이제 이니셜 개스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어떤 기본 밸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점화식에 의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반복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이제 할 때는 조건들 몇 가지 필요로 할 텐데 적절한 조건을 우리가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점화식에서 얻는 수열에 대해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이러한 반복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가까운 알파를 이제 근사하게 되면 즉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정도로 가까운 값이 x100일 수도 있고요. 혹은 x200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n을 이제 원하는 정도로 충분히 반복을 해서 키우면은 그때의 이제 xn 값은 내가 원하는 알파 값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반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알파 값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찾는 그러한 방법이 뉴턴스 메소드입니다. 자, 이 뉴턴스 메소드를 좀 적용을 스퀘어 루트를 찾는 그런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양의 실수가 있을 때 루트 a 값을 찾는 건데요. 물론 루트 a 값을 이제 이렇게 루트 a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수치 값을 찾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루트 2 하면은 1.414 어쩌고저쩌고 요 값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a에 대해서 루트 a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이제 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의 실근이 되겠죠.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뉴턴스 메소드를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2차 식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 여기가 xn이죠. 그리고 분모가 미분계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xn 마이너스 여기가 xn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분모는 미분하게 되면 2x니까 여기가 2xn이 되겠죠. 자,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로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보면 2xn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2가 이제 묶어 나가고요. xn 분모에 있는 것과 분자에 있는 xn 제곱을 약분하면서 xn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하고는 더하기 xn분의 a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xn 더하기 a x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값에다가 역수분의 a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눈 값이 그 다음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계속 무한히 이제 반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루트 a에 점점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써보면 이러한 점원식으로부터 xn의 극한값 생각해 보면 그것이 루트 a가 될 거다. 물론 이제 이니셜 개수를 적절하게 선택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다음 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값을 xn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xn 플러스 1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는데요. 자, 현재 값을 x라고 쓰고 그 다음 값을 y라고 이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사용을 해서 x는 이제 현재 값인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루트 a 값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값이라고 내가 추측한 그런 값이 될 텐데요. 그런 추측한 값을 x라고 하고 x로부터 한 번 반복을 해서 y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x보다는 y가 조금 더 임프루브가 된 그러한 값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a가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4란 얘기는 루트 4, 즉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정말로 점점 임프루브가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트 4에 대한 처음 이니셜 개수로 3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고 나서 이 반복을 한번 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보니까 2.16666 이렇게 나왔죠. 즉 3보다는 내가 원하는 2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원하는 값이 루트 4가 될 텐데 지금 출발한 값은 3입니다. 자, 그럴 때 한번 했더니 그 2점 얼마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값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계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값을 이제 y라고 지금 불렀으니까 이 y를 기준으로 동일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y를 x라고 두고 그래서 현재 y 값을 x에 할당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그 계산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y가 계산이 한 번 더 될 텐데 그러면 이 y로부터 그 다음 next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될 텐데요. 그 값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자, 현재 y 값을 x에 할당하고 그 x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y 값을 구해봤더니 2.006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한 번 더 해보니까
2.0064로부터 2.000010 점점점 이렇게 더 가까워졌고요. 또 한번 해보면 즉 이 값으로부터 x를 이제 할당을 하고 또 반복했더니 거의 2에 가까운 그런 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 이러한 반복을 할 때 이니셜 개수를 이제 3으로 택해서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 내가 원하는 루트 4, 즉 2로 이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로 가까운 근사값을 계산을 하려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반복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값에 가까워졌구나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는 x가 3이었다가 그 다음에 반복을 한번 함으로 해서 2.166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3에서 2.16이니까 변화가 약 0.833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값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번 더 반복을 했더니 조금 전의 값은 2.166이었다가 이 값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2.166이었다가 2.0064 바뀌었으니까 이 사이에 변화된 값은 뭐 대략 0.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보다는 값의 변화가 조금 적습니다. 0.83 정도 값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0.16 정도 값이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할 때는 이 값에서 이 값으로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대충 0.006 정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는 0.0000 대충 한 1 정도 점점점 변화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몇 번 더 반복을 해보면, 자,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2.0이 나오고요. 자, 2.0은 내가 원하는 값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값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반복할 때 변화된 정도가 작아지고 지금 여기서는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값에 다다랐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반복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간단하게 while문을 사용해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while문 전에 a가 4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x는 초기값으로 3이 지금 할당이 된 상태에서 이제 while문이 동작을 이제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의 x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을 한번 해서 y값을 계산을 하고요. 자, 그래서 x로부터 y값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 사이에 변화가 얼마큼 일어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x하고 y가 전혀 변화가 없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에 도달한 거죠. 따라서 그럴 때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지금 반복은 while문을 사용을 했고 true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반복을 하는데 멈추는 그 조건은 이제 스타핑 컨디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타핑 컨디션은 이제 여기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이 구해졌으므로 이제 멈추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y로부터 다시 반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y 값을 x에 할당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x 값을 출력하고 한번 반복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스타핑 컨디션, 즉 내가 원하는 값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x로부터 y를 계산을 했을 때 둘 사이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멈추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요. 자, 이 방법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몇 개의 a 값, 그 다음에 이니셜 게스를 적절히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없이 잘 원하는 값에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x하고 y는 인티저 밸류가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데요. 플로트가 되죠. 자, 근데 두 개의 플로트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트 타입의 그 변수는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컴퓨터 내부에서 그 허용하는 정도까지 그 근사적으로 값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x는 2.0 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뭐 x는 뭐 1 나누기 3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분의 1이 정확하게 그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표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1과 굉장히 가까운, 컴퓨터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다 다른 환경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정해진 그러한 정도 범위 안에서 가까운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사값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다 다르다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 이제 표현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그젝트하게 동일하다라는 이러한 조건은 조금 위험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스타핑 컨디션보다는 다음처럼 y하고 x 사이의 차이가 정해진 어떤 엡실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값을 생각을 해서 그 값보다 작으면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멈추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물론 이제 ABS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빌트인 함수로서 절대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였고요. 따라서 y-x의 절대값이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두 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엡실론이라고 보통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작은 값을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보통 엡실론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엡실론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엡실론은 이제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보통 한 0.00000001 뭐 이렇게 정하고 나서 그 값보다 차이가 작으면, 즉 변화되는 정도가 그것보다 적게 되면 충분히 가까워졌다 라고 판단하고 멈추는 그런 형태의 조건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엡실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차 한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x하고 y가 다르긴 하지만 이 오차 한계, 정한 엡실론이라는 오차 한계보다도 작은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냥 같은 것이라고 간주를 하겠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에필론이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내가 두 값이 충분히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값이 바로 에필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에필론은 뭐 충분히 작은 값을 잡는데 이 값이 결국은 두 값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기준값이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값을 조금 다르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코드를 이제 조금 더 적절하게 바꿨으면 다음과 같이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코드 전에 A, X 그리고 에필론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살펴본 제곱근을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한 코드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식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자, 뉴턴스 메소드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식을 이제 얻을 수도 있는데, 반복하는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은 x와 x분의 a의 평균으로 이제 값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곡선과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 파란색은 y는 x를 지금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은 y는 x분의 a를 이제 그렸습니다. 즉 y 콜 x와 y 콜 x 한번 말로만 하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려보죠. 지금 얘는 y 콜 x 직선의 그래프고요. 이 녀석은 y는 x분의 a 예,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살펴보면 x랑 x분의 a가 같아지는 그런 값에서 만날 텐데요. 자, 이것은 당연히 x제곱이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만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이제 루트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네, 잠깐만요. 또 보이지가 않았네요. 네. 자, 다시 여기 직선이 y 콜 x고요. 그 다음 여기 곡선이 y는 x분의 a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x는 제곱한 것이 a랑 같아져야 되고,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x축이 0보다 큰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루트 a가 됩니다. 자, 이 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 x값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네, 삐딱한데. 자, 여기 값이 x죠,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a입니다. 따라서 x와 x분의 a 더한 것을 이루 나눈 것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의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y가 될 텐데요. 자, 이 y 값을 다시 새로운 x로 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자, 이 점에서 수평선을 쭉 그어서 y 콜 x랑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점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x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y 콜 x라는 직선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좌표는 이걸 y라고 한다면 y,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출발하는 x로부터 한번 반복해서 얻은 y가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y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 값과 이 높이의 가운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계단 모양으로 계속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계단 모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그림을 보면 이 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출발을 이제 3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만나는 이 점 루트 A보다 왼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가운데 점이 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가운데에서 옆으로 쭉 가서 만나는 점이 있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수렴을 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턴스 메소드를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수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그 A가 4, X를 초기값을 3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2.16 정도 나오고, 다시 그때 Y 값을 기준으로 다시 출발해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2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반복해 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타핑 컨디션을 x로부터 y를 계산한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같은 값에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했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를 4로 하고 x를 3으로 한 다음에 이 while문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값 y를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3부터 출발해서 2.0, 2.0 두 번 나오면서 같아졌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초기 값을 3이 아니라 8 이렇게 하면은 중간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도 2.0, 2.0이 반복되면서 멈추게 됩니다. 자, 루트 4가 아니라 루트 6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경우에 이제 멈추는데, 실제로 이제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경우에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그 중간에 같아져서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그런 비교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엡실론을 충분히 작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값의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즉 1을 정확하게는 1 곱하기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1 쓰고 2를 쓰고 2를 쓰면 이제 10의 지수에 이제 어떤 값을 쓸 거냐.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입력하는 식이 됩니다. 0.0000001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엡실론도 정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앞에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줄어들면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사실 위하고 아래는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엡실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뉴턴스 메소드를 이제 그
프로그래밍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뉴턴스 메소드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떠한 문제 아니면 그 문제의 어떤 캐테고리에 속한 어떤 문제의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데 mechanical process, 기계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제곱근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 구구단 곱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곱셈을 이제 공부하면서 구구단을 이제 외웠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곱셈표죠. 자,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대신에 그 구구단에서 이제 9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면 그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의 자릿수 n과 9를 곱할 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2 곱하기 9는 18,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3 곱하기 9를 할 때, 자, 3이 오면은 9랑 곱할 때는 3보다 하나 줄인 2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뒷자리에는 10에서 3을 뺀 것을 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알고리즘입니다. 비슷하게 4 곱하기 9는 4 대신에 하나 줄인 3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그리고 1의 자리에는 10에서 4를 뺀 6을 쓴다 라고 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의 자리수 n과 9를 곱할 때는 10의 자리에 n-1을 쓰고, 그리고 1의 자리에는 10-n을 쓴다 라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두 녀석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정,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절차만 잘 이렇게 따라가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덧셈을 할 때 받아 올리는 그러한 덧셈을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7 더하기 286을 하게 되면, 자, 7하고 6을 더한다 라고 할 때 13인데요. 그러면 3을 쓰고 1은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려진 1과 9하고 8을 다 더한다. 그러면 18인데 그 중에서 1의 자리는 쓰고 다시 1은 10은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뺄셈을 할 때도 397 빼기 289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7에서 9를 이제 못 빼니까 여기서 8이라고 쓰고 하나를 빌려오죠? 그러면 10이라고 쓰고요. 그러면은 17에서 9를 빼면 8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빌려와서 이제 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나 아니면 롱 디비전은 이런 겁니다. 200 이렇게 36, 그러면은 이제 2791을 36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처음 두 자리를 보니까 36보다 크니까 그 다음 세 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당한 1의 자리, 한 자리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39, 27은 안 될 것 같고 38 정도 되나요? 38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면
18, 63, 18이고요. 3, 8이 24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빼고 그러면은 21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걸 롱 디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것도 기계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알고리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알고리즘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 특별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쓰여진 규칙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는 기계적인 것이고 그냥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앞에서 롱 디비전이나 이런 덧셈 뺄셈을 해보면 이렇게 귀찮죠. 네, 그래서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그런 걸 고안해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고 지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그런 일이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제곱근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뉴턴스 메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알고리즘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아무런 의식이나 어려움 없이 하는 거긴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연 언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기계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좀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가능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고리즘의 형태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버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추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가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되면 코드가 길어지는 만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또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장소들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을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디버깅 하는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디버깅 바이 바이섹션. 바이섹션은 이제 둘로 나눈다 라는 뜻인데요. 즉, 섹션이 나눈다는 거고 바이가 두 개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디버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코드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만일에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라인씩 코드를 확인을 한다면 모두 100개의 라인을 다 살펴봐야 된다면 100번의 디버깅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 문제를 반으로 쪼갭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코드가 있으면 코드의 중간을 살펴보고요. 코드의 중간쯤에 그 의심이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거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프린트 문장을 이제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선 실행을 했을 때 중간 결과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위쪽 어딘가에서 에러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 값이 그 내가 생각했던 값하고 동일하더라. 그러면은 뒤쪽에 에러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둘 중에 어느 곳에 에러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의심되는 데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지금 방금 사용했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즉, 처음 반 쪽에 그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그거의 반쯤에 다시 적당히 확인하는 그런 문장을 집어넣고 이 결과를 보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지 아니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지 더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매번 확인할 때마다 반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씩 줄여나간다면 앞에서 100개의 라인이 있는 그런 코드에서 한 줄씩 한 줄씩 확인하면 모두 100번이 걸리는데 이런 바이섹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128이고요. 2의 6제곱이 64인가요? 네. 되기 때문에 한 6번, 7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부분이 한 개, 두 개 라인 정도밖에는 이제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 7번 정도 반복하면 문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이런 방법을 적용할 때 그 조금 문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의 가운데가 어딘지 좀 찾는 게 조금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0개의 라인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 50번째 혹은 51번째 라인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코드에서 그 에러가 있을 것처럼 의심되는 곳이 이제 몇 곳이 있겠죠. 그리고 에러가 그 뭐 있을 것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바이섹션을 사용하려면 중간 과정을 이제 출력을 해보고 그 값이 예상값과 맞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데나 이제 그런 프린트 문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프린트 문을 이제 넣을 수 있는 뭐 적절한 곳도 뭐 모두 다 그렇진 않아서 그런 곳이 몇 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을 법한 곳이나 그리고 그런 프린트 문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것들 중에서 그 50%의 확률로 일어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 아래쪽에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50대 50이라면 여기서가 이제 중간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프린트문을 이제 넣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